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체제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방패의 이면에서는 매일같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충성심마저 돈으로 사고 팔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그 철옹성 안에서 인민을 감시하던 엘리트 요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영하 20도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두만강 위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판을 엎드린 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국경 경비대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스쳐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남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누리던 그가 왜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시죠. 처음 보위부 제복을 받았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모두 손에 넣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함흥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동기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던 국가안전보위부 특채에 뽑힌 덕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청진 제강소에서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평생 굽어있던 등허리가 곧게 펴진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마침내 당의 핵심 일꾼이 나왔다며 온 동네가 들썩였죠. 배치받고 처음 출근하던 날 빳빳한 제복을 입은 채 따라간 곳은 화려한 당 본부가 아니었습니다. 청진시 외곽, 습기 가득한 지하실이었죠. 거기서 반동분자들이 모여 기독교 집회를 연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허리춤에 찬 권총 손잡이를 꽉 쥐었더니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라고 배웠어요. 미제국주의 앞잡이가 되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악당들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문 차! 조장 동지가 소리치자 바로 나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경첩이 툭 부러지고 뽀얀 먼지가 방 안 가득 피어올랐죠. 총구를 앞으로 내밀며 방 안을 급히 훑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칼을 든 폭도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두 분과 장마당에서 장사할 것 같은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바닥에 엎드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 퀴퀴한 곰팡내만 흘렀죠. 이게 다입니까? 저도 모르게 조장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 대신 뒤통수에 날카로운 욕설이 날아왔죠. 바닥에는 위태롭게 타고 있는 촛불 하나와 손바닥만한 낡은 수첩 같은 것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걸 치마로 가리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구둣발로 그 메마른 손을 지식였습니다. 아!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작은 방을 울렸고 주름진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군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들을 종이 상자에 담아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찬송가와 성경책이라고 하더군요. 모두 불태우기 전에 절차상 검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모두 퇴근하고 저 혼자만 남아 백열전구 불빛 아래에서 그 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는지 표지가 헤어지고 글씨도 희미해진 책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제를 전복하자는 테러 계획이나 당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문장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 눈을 비비고 침까지 묻혀가며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성분에 따라 사람 목숨값이 갈리잖아요. 핵심 계층 자식은 평양에서 우쭐대고 적대 계층 자식은 평생 탄광에서 석탄을 캐야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같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니 멍해질 수밖에 없었죠. 책상 위에 올려둔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지만 성냥을 켜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조장 동지에게 책상이나 닦으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조장 동지, 어제 잡혀온 노인네들 말입니다. 정말 체제 전복을 노린 간첩들이 맞습니까? 조장이 갑자기 서류철을 탁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서나 빨리 정리해. 그자들은 수령님을 거역한 인간 쓰레기들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질문조차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요. 한번 싹튼 의심은 물을 주지 않아도 혼자 쑥쑥 자라났습니다. 그 후로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남는 일이 잦아졌죠. 조서 검토를 핑계 삼아 그날 압수했던 책들을 몰래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돌보라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고난의 행군 시절 배를 고두면서 옥수수죽을 끓여 먹던 우리 가족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또 어제 지하실에서 발에 밟혀 서럽게 울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자꾸만 겹쳐지기도 했고요. 겉으론 늘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며 반동분자를 색출하는 엘리트 요원이었지만 그 책을 책상 서랍 맨 밑에 몰래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오던 밤부터 뭔가 내 마음 밑바닥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 사수였던 박상위 동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 안에서 그분 흉을 보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워낙 원칙에 철저했고 일 처리도 정확해서 모두가 존경하는 대상이었죠. 저에겐 거의 롤모델 같은 선배였습니다. 한 번은 외곽 지역을 함께 순찰하던 때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선배가 갑자기 뒷골목 장마당 약장수 쪽으로 뛰어가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다 꺼내 내밀고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 몇 개를 건네봤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에겐 1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한창 뛰놀 나이에 피가 마르는 무서운 병에 시달리고 있었죠. 간부쯤 됐으면 평양 큰 병원에라도 가봤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요원의 월급으로는 진통제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탓에 아침마다 눈가가 퀭해진 채 출근하는 선배를 보면 저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부터 부서 안팎으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희가 밤마다 집에서 수상한 의식을 치른다는 인민반장의 밀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직속 상관인 니 과장이 날 급하게 집무실로 불렀죠. 박상일 그놈 요즘 좀 수상해. 중국 쪽이랑 연결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가 좀 알아봐.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화국에 평생 몸바친 박상희 동지가 당을 배신한다고요? 속으로는 황당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진급 경쟁에 눈이 멀어 조작한 소리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제가 직접 조사해서 선배의 결백을 증명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는 박 선배를 멀찍이 뒤쫓았습니다. 늦은 밤 선배 집 문 앞에 몰래 다가가 귀를 가져다 댔죠. 혹시 무슨 밀서를 쓰는 소리가 들릴까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들려온 건 예상과 다른 떨리고 힘 빠진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숨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슬쩍 들여다봤더니 내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당에 충성하던 엘리트 요원이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을 꼭 쥔 채 천장을 올려다보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뒷조사를 좀 더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배가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기독교를 알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니 정말 마지막 희망을 붙들듯 위험을 감수하고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문고리를 잡은 내 손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차라리 선배가 뇌물이나 받아서 배급품이나 빼돌린 거라면 어떻게든 내가 나서서 덮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교라는 건 달랐어요. 현장에서 바로 총살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3대가 멸족당할 수도 있는 반국가 중대 범죄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니 과장이 제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툭 던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당장 끌고 오라는 명령이었죠. 결국 제 손으로 내가 가장 존경하던 선배 손목에 수갑을 채워야 할 시간이 오고 만 겁니다. 수갑을 챙겨 박 선배 자리로 걸어가던 그 짧은 복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선배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당원증을 수건으로 조심스레 닦고 있었죠. 아무 말도 없이 다가가 쇠고랑을 꺼냈더니 차가운 금속이 부딪히는 찰칵 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선배는 놀라지 않았어요. 묵묵히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작 수갑을 채우는 제 손끝이 마구 떨렸습니다. 다른 요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류나 넘기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취조실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에 반동 분자들을 다루던 퀴퀴한 곰팡내가 스며든 바로 그 방이었죠. 덜컹거리는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 겨우 물었습니다. 박상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더군요. 아비가 되어 보니 죽어가는 자식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더구나. 선배는 당을 배신할 마음은 정말 1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숨 넘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뿐이라고요. 바싹 마른 입술 사이로 그 말이 흘러나오고 깊게 패인 주름을 타고 눈물이 한 방울 톡 떨어졌습니다. 아픈 자식 살려달라고 비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부모가 자식 살려달라는 게 무슨 죄라고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안에서는 인간의 본성조차 당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때 취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 과장이 들어왔죠. 빨리 지장 찍고 서류 넘기라며 구두 뒷굽으로 바닥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까딱하면 저까지 반동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닥에 굴러다니던 펜을 주워들었습니다. 조석칸을 채워 넣었는데 손이 떨려 펜촉이 종이를 뚫을 듯 비틀렸습니다. 피의자 박만, 반국가적 종교활동. 제가 적은 몇 줄이 선배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장을 찍는 선배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호송차가 보이부 뒷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선배가 짐짝짝처럼 트럭 짐칸에 내던져졌습니다. 행선지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살아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나는 트럭 뒷공무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저 담배만 연거푸 물었습니다. 이후에 들려온 소식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아내는 그 길로 직장에서 잘렸고 백혈병을 앓던 아들은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연좌제에 묶여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공화국을 위해 피땀 흘린 엘리트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발끝에 먼지보다 못한 신세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다 제 손으로 적어 넣은 서류 한 장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아무리 거친 비누로 문질러도 손끝에 묻은 붉은 인주 자국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밥을 씹어도 모래알 같고 밤마다 잠이 도무지 오질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트럭에 실려가던 선배 뒷모습이, 학교에서 쫓겨난 그 아픈 아이 얼굴이 자꾸만 천장에 떠올랐습니다. 박 선배 일이 있고 난 뒤로 한동안은 정신이 멍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슬퍼할 새도 없이 보위부라는 조직의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반동분자를 적발한 실적을 채워야 했거든요. 어느 날은 평양 억양을 쓰는 살집이 있는 상인이 잡혀왔습니다. 유치장에 들어서는데도 기세가 대단하더군요. 이 사람 중국을 오가며 보찜 장사를 했는데 짐짝 바닥에서 한글로 된 성경책이 수십 권이나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잡아떼기도 힘든 현행범이잖아요. 속으로 이번엔 진짜로 큰 건이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취조실 바깥에서 압수물 목록을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리 과장과 상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차라리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과장 동지, 평양 쪽에 재선이 어딘지 다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저는 문틈 사이로 몰래 들여다봤죠. 그 상인은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100달러 다발을 꺼내더니 책상 위로 슬그머니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리 과장은 화를 내기는커녕 아주 태연한 얼굴로 책상 서랍을 열고 그 돈뭉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 넣더군요. 그러더니 서랍에서 손톱깎이를 꺼내 손톱을 정리하며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그냥 오해야. 짐장 밑에 중국 놈들이 몰래 성경책을 넣었다잖아. 조서 다 찍고 압수물도 당장 태워버려. 얼이 빠졌습니다.
분명 현행범이었는데 돈다발 하나로 그 자리에서 멀쩡히 풀려나 뒷짐을 지고 어깨를 펴고 나갔습니다. 제가 밤새워 준비했던 서류와 증거품들은 드럼통 속에서 금세 새까만 재가 되어버렸고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을 놓아줬으니 누구라도 대신 채워야 했죠. 며칠 뒤에는 우리 조가 함경북도 외딴 농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번에 겨냥한 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었습니다. 잡아온 이유도 참 어이없었어요. 중국에 사는 친척이 봄동 배추 종자랑 강냉이 씨앗을 보내줬는데 그 친척이 하필 기독교 신자라는 거였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쓸만한 증거는커녕 종이 쪼가리 하나 안 나왔어요. 마당에 널린 건 강냉이 자루가 전부였죠. 그래도 농부의 멱살을 잡아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 과장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허리띠를 풀어 노인의 등을 냅다 내리쳤습니다. 피멍이 들어도 노인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기었습니다. 자긴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고 그저 배고파 씨앗 좀 얻은 죄밖에 없다고 울었습니다. 리 과장은 농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말했죠. 계속 발뺌할 거야? 그러면 네 마누라랑 자식들까지 다 끌고 수용소 보낸다. 그 한마디에 몸부림치던 농부가 그대로 굳어버리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엉엉 소리내 울었습니다. 다 제가 한 짓입니다요.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가족을 살리려는 절박한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조서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허구처럼 써넣어야 했고 농부의 마디 굵은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묻혀 억지로 지장까지 찍게 했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문 너머 유치장 쪽을 보니 농부는 거짓 자백 후 흐느끼며 등을 잔뜩 움츠리고 있더군요. 조국과 인민을 지킨다는 말, 결국 다 헛소리였습니다. 보위부의 기계 같은 수사는 날이 갈수록 더 잔혹해졌습니다. 어느 날, 리 과장이 큼직한 사건을 맡았다며 누런이를 드러내고는 웃더군요. 청진시 외곽에 사는 한 기독교 간첩단 가족을 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표적으로 지목된 가족은 40대 광부 아버지, 30대 어머니, 그리고 15살 아들과 12살 딸, 네 식구였습니다. 증거라고 내세운 건 뭔지 아십니까? 중국에 사는 친척이 옥수수 가루랑 약간의 돈을 보내며 쓴 편지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 적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우린 총을 차고 그 판잣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곰팡내와 싸늘한 냉기가 코를 찔렀죠. 연탄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진 듯했고 낡은 장판 위엔 네 식구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담긴 멀건 소금국이 이 집의 전부였습니다. 수색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리 과장에게 보고했죠.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냥 굶주린 형편이 안쓰러워 친척이 안부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용기를 낸 말이었지만 리 과장이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이 제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네 눈에는 저 인간들이 그냥 광부로 보여? 일가족 간첩단으로 엮으면 상부에서 얼마나 칭찬받겠어? 내가 소극적으로 굴지 말랬지. 결국 네 식구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니 과장은 가족들을 모두 따로따로 방에 가두었죠.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 더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고 겁을 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12살 딸아이가 갇힌 방 앞을 지키게 됐습니다. 문틈을 들여다보니 얇은 저고리 하나 입은 아이가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철문을 두드리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만 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까지 났죠. 같은 시각 옆방에서는 니 과장이 아버지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입 다물 거야? 옆방에 있는 니 딸 수용소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죽는 거 보고 싶어? 어린 자식들을 볼모로 잡으니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는 끝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중국에서 책을 받아 가족들에게 억지로 읽혔습니다요. 제발 우리 애들만은. 가족이라도 살려보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붉은 인주에 절여진 아버지의 떨리는 손가락이 조서에 꼭 눌려 찍혔죠. 자식 살려보겠다고 피눈물을 삼키던 절망적인 얼굴. 저는 그날 짐승의 가면을 쓴 권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뼛속까지 절감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 자백을 하면 가족들은 살려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부에는 그런 온정이란 게 없었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히자마자 리 과장은 바로 공개 처형을 지시했죠. 인민들에게 총소리를 들려주며 기강을 잡겠다는 노림수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 가족은 수성천 강변에 빈 공터로 끌려나갔습니다. 한겨울이라 땅이 얼어붙어 말뚝을 박으려 곡괭이를 휘둘러도 자꾸만 헛돌며 튕겨나갔죠. 겨우 나무 말뚝을 세우고 손으로 쓰다듬었더니 뾰족한 나무 껍질이 손바닥을 깊이 찔렀습니다. 피가 번졌지만 닦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줄지어 공터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부터 교복 입은 어린 학생들까지 흙바닥에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해졌죠.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무거운 침묵만 지켰습니다. 먼지가 일며 호송 트럭이 들어왔고 뒷문이 열리자 포승줄에 묶인 네 식구가 땅에 주저앉듯 내렸습니다. 퉁퉁 부은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야 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뒤따라오는 12살 딸아이를 돌아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나오고 악질 간첩단 일당이라는 사형 선고문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타격대가 다가와 눈에 검은 천을 씌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맨 끝에 서 있던 12살 딸아이가 갑자기 미친 듯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죠. 어른 둘이 달려들었지만 아이는 밧줄을 튕기며 군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음둥. 그냥 강냉이 죽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어린 목소리가 차가운 강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순간 수천 명이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앞줄에 있던 한 여학생이 치마를 움켜쥐고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보총 멜빵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곧 집행조 3명이 나란히 전진했습니다. 이어 철컥,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죠. 탕, 탕, 탕. 세 사수가 각각 3발씩 9번의 총성이 차례로 울려 퍼졌습니다. 말뚝 앞에 서 있던 4명이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가족이 제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죠. 니 과장 실적 하나를 위해 내 목숨이 날아간 겁니다. 그날 밤 아직도 군화를 신은 채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아도 아이의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속이 뒤틀려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는데 제복을 입은 제 모습이 그렇게 역겹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무고한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이 체제, 더 이상 피 묻은 밥을 먹으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심이 서고 나니까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부모님과 형제들이 연좌제로 끌려가게 될 게 뻔했죠. 그래서 결국 저 혼자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나기 바로 전날 밤 배낭에 옷가지랑 비상식량을 챙겼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국경 쪽으로 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연락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지퍼만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했죠. 어머니는 아껴두셨던 강냉이 떡을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셨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의심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대문을 나서면서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살아만 계셔주세요. 그 순간이 살면서 처음으로 신한테 간절히 기도했던 때였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길에서는 신분증이 제 무기였습니다. 평소 업무하면서 경비대 순찰 노트는 다 꿰고 있었거든요. 기차에서 내려 두만강 근처로 다가가는데 경비병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통행증 보여주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턱을 치켜들고 보이부 지도원증을 내밀었습니다. 빨간 표지가 보이자마자 경비병이 바로 길을 열어주더군요. 혐오했던 권력의 완장 덕분에 그 순간 목숨을 건진 셈이었어요. 밤 11시쯤 도망강 둔치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영하 20도, 칼바람이 살을 베는 것 같더군요. 두만강은 눈앞에서 까맣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막상 발을 디디려니 다리가 안 떨어졌죠. 솜동복 지퍼를 목까지 바짝 올리고 얼음 위로 살금살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쩌적. 중간쯤 갔을 때 밑에서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얇게 언 곳을 밟은 거죠. 만에 하나 물에 빠지면 그대로 끝장이었습니다. 숨죽이고 얼음에 납작 엎드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둑 쪽에서 불빛이 번쩍하고 돌아왔어요.
경비대 순찰조의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코를 바짝 대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불빛이 내 등허리를 쓱 훑고 지나가는데 내 심장 뛰는 소리가 경비병 귀에도 들릴 것만 같았어요. 여기서 잡히면 보이부 고문실에서 끔찍하게 죽을 게 뻔했으니까요. 불빛이 꺼기자마자 이를 악물고 팔다리를 휘저었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동상으로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장갑 낀 손끝에 매끄러운 얼음 대신 거친 흙이 느껴졌죠. 드디어 중국 땅이었습니다. 강둑에 올라서서 까맣게 뒤덮인 조국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죠. 하지만 숨조차 가다듬기도 전에 서늘한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 땅에서 어디로 숨어야 할지, 공안에게 잡혀 북송당하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때부터 진짜 생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낸 시간은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몸을 웅크려 자고 고구마를 몰래 훔쳐 먹으며 겨우 버텼죠. 공안차 소리만 나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현지 탈북민 지원단체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밀림을 헤치고 태국까지 넘어갔을 때 부르튼 발을 내려다보며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엔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를 막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북한에선 본 적도 없는 커다란 통유리 건물,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질거리는 바다, 주변엔 큼직한 가방을 끌면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위부 출신임을 밝혔으니 조사가 길어질 줄 각오하고 있었죠. 속으론 혹시 거꾸로 매달려 맞진 않을지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조사관들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힘드시면 좀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제 얼굴을 살피며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주더군요. 그 순간 팽팽하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박 선배와 광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꾹 참고 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다는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사회로 나왔을 땐 막막함 투성이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편견 섞인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일하면서 차츰 사회 시스템을 익혀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탈북민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넘어온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살아남은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또 북한의 탄압 실상을 알리기 위한 증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퇴근길에 가끔 멈춰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올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캄캄하기만 했던 청진의 밤과는 너무 달라서 화려한 불빛이 볼수록 오히려 두고 온 가족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연좌제로 끌려간 부모님, 아무 죄 없이 감옥에 있는 박 선배, 총구 앞에서 배가 고팠을 뿐이라 울던 12살 소녀의 모습까지 모두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건 마음껏 걷고 말할 수 있는 이 평범한 권리입니다.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아침에 눈을 뜨고 편히 숨 한 번 쉬면서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권력의 하수인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누려왔던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자를 위한 따뜻한 응원 댓글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